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시사경제 김남우입니다. 오늘은 88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진행할 내외경제TV 강민정 기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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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입니다. 네, 2017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정치적인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이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30년 만에 개헌 특위가 국회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헌 특위의 두 번째 활동이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대한민국에는 다시 한번 정치적인 큰 물결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지 전문가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명의 이현욱 대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명 이현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기획위원장, 지방분권개헌 성남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성남FC 고문변호사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이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 변호사님 자기 소개 말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이 개헌이라는 게 앞으로 국민들의 삶에 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개헌 문제 이현욱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쉽고 또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MBN 시사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강민정 기자가 이현욱 대표 변호사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게스트 이현욱 변호사님의 양력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졸업을 하신 후에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변호사고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을 역임하신 후에 지방분권개헌 성남회의의 공동대표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또 현재 프로축구단 성남FC의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함과 동시에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이사로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공과대학을 졸업한 공대남이십니다. 서울대학교 네. 공과대학을 졸업하셨고 또 우리나라 인류 누구나 말하면 알 법한 의류회사에 모직회사에 또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가 변호사로 전향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90년대 중반이었는데요. 직장에서 이제 선배님들이 구조조정 당해서 직장에서 물러나는 걸 보고 이게 좀 제 젊음을 바쳐서 일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나름 이제 평생 직장을 찾아서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이왕 사법시험에 도전한다고 하면 제 평생 직장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돕고 싶다 이런 또 생각을 강하게 해서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또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공대를 졸업하시고서 어떻게 변호사가 되셨는지 간단한 소개 말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30년 만에 이제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만들어졌는데요.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또 한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야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데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과거에는 또 어떤 이력들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건 지방분권개헌 성남회의 하고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기획위원장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성남에서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 이제 이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 부분을 이제 널리 알리고 지금 1000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또 계속 홍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전보다는 좀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또 이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좀 나눠주자 이런 부분이라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개헌 시기에 대해서만 조금 이견이 있어서 저는 올해 개헌도 되지 않겠느냐, 또 개헌된다면 핵심적인 내용은 이 지방분권 개헌이 될 것이다. 이 지방분권 개헌이 되면 그동안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지방에서 자기 특색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성남 쪽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원래 대표 변호사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 어떤 큰 소송들을 맡았다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제가 오랫동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까지 하고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민생경제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민생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요. 특히 뭐 국민들이 잘 아시는 그런 저축은행 사태 때 후순위 채권자들을 대리한 소송을 진행했다든지 또 남학유업 대리점 피해 가 발생했을 때 그때 막말 사태로 이렇게 갑질 문제가 이제 큰 논란이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그 남학유업 사건 당시에 제가 피해 대리점들을 대리해서 남학유업과 협상도 하고 또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상생협약까지 타결을 시켰습니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활동이죠. 네. 네. 굉장히 굵직한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지금 직업이 변호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개헌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사실은 변호사들은 개헌에 항상 관심이 있죠.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헌법 체계, 우리 헌법이 30년 전에 사실은 이제 이 개헌을 하고 한 번도 그 다음에 못 고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이 어떤 법적 규율은 이 상위법이 항상 우선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위법의 한계 내에서 하위법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서 좀 더 내용이 풍부하고 국민들이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고 또 시대 정신이 충실하게 헌법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가 또 하위법을 만들거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이 지방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행 헌법으로는 단 2개 조문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근데 지금 지방자치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앙에서 중앙집권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 헌법이 이 정도의 규율을 가지고 우리 충분히 지방자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느냐. 또 권력이라는 건 항상 중앙에 집중되려는 그런 또 속성이 있어서 그걸 헌법에서 명확하게 지방분권 또 지방자치를 또 강하게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규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마치 하부기관처럼 이렇게 대하려는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성남에서 이렇게 무상교복이라든지 뭐 이렇게 청년배당 이런 데 대해서 중앙정부가 굉장히 많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기의 아랫사람 대하듯이 한 것이죠.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중앙정부에서 압력을 많이 넣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지방자치의 그런 이념에 비춰볼 때 이게 타당한 것이냐,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이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헌법에 명확하게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알아서 한다,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규정하자. 그래서 그런 지방의 권한을 정확하게 규정하면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지방분권 개헌을 성남회의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이 이제 텃밭이신 건가요? 예, 제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 성남이다 네. 보니까 저는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는 전국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가 또 있습니다. 거기 이제 또 기획위원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 최근 성남에서 뭐 청년 수당 문제 아니면 무상급식이나 교복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제 성남시장님께서 또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젊은 층들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 문제라서 네.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개헌에 관한 그런 필요성이 조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번에 2기 개헌 특위에서는 어떤 점들이 주요 쟁점으로 여야 간에 오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한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헌법의 전문부터 맨 끝에 이제 헌법 개정 절차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사실은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게 30년 만에 헌법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고쳐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시대 정신을 헌법에 잘 담아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헌법이 어떤 국가의 근본 규범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큰 대수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헌법 전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 자문위원회, 그 개헌 특위의 자문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 굉장히 유능한 또
명망 있는 그런 헌법학자들, 그 각계의 그런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이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국회 헌법특위에 이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 최근에 그 자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그 자문 보고서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보면 이제 전문부터 헌법 개정 절차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전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9 민주 이념, 이 현행 헌법에 있습니다만 그 4.19 혁명과 60 항쟁, 예, 6월 항쟁을 이제 개성한다는 부분이 이제 합의된 내용이고요. 예,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당연히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제 부마 항쟁, 예, 79년도 부마 항쟁과 80년에 광주 항쟁 이걸 넣을 것이냐. 근데 그거는 좀 다수의 합의가 안 돼서 이제 자문위원 안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다수 의견으로는 사실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각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개정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뭐 기본권은 기본권대로 또 권력구조는 권력구조대로 뭐 굉장히 많고요. 거기도 이제 이 지방분권, 이 자치분권 내용도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2기 개헌 특위에 관한 주요 쟁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1년 동안에도 이제 개헌 특위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1년간 활동을 했고 사실 평가는 좋지 못한 점도 있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은 어떤 논의가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회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그 개헌 경과들 그 논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서로 이제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사항은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주로 많은 부분이 예, 이 권력 구조 부분인데 대체로 뭐 그건 보도가 여러 번 있어서 국민들께서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국민 다수는 4년 중임제를 원하시는 거죠. 네,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원하시는 거고. 근데 국회에서는 이원 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권력 구조 부분에서는 이제 다수의 합의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과연 권력 구조 부분을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도 기본권 부분 이런 데서 30년 전에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현대 시대 정신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이 양극화 문제나 이 경제적 불평등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많아서 기본권을 대폭 보강하자.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또 많이 확보하자. 예,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현행 헌법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규정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 공개념이 위헌이라는 심지어 그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데 물론 토지 공개념은 현행 헌법상으로도 물론 인정됩니다. 인정되지만 그런 우리가 특히나 이 토지의 편제, 소수의 그 토지 부자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이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는 그걸 비싸게 빌려서 써야 되는 그런 서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는 그런 토지 공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헌법에 규정하자 이런 요구들이 있고요. 또 뭐 지방 분권에 관해서 지방의 자치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그런 내용들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예, 헌법이 엄청나게 그 개정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권과 지방 분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자면. 네,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에서 4.19 혁명이나 60 항쟁의 그런 정신을 계승한다. 이런 말이 합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여야 간에도 충분히 합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자문위원회는 이제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는 건데요. 네. 예, 그래서 자문위원회 의견을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나중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개헌안을 만들어서 이제 발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사실 여야 간 합의는 그 발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발의할 때 이제 150명 이상 사실 발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야 합의 없이는 발의도 사실 힘든 상황이고 나중에 의결할 때는 또 200명 이상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개헌안으로 성립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자문위원회 안은 사실은 이제 여야 간의 의견이 다 일치되는 건 아니고 자문위원회에서는 이제 여야에서 추천하고 그런 아주 명망 있는 그런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런 정도의 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된 안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각 축조를 이제 해서 이제 서로 쟁점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나눠 가지고 계속 이제 공방을 해가면서 개헌안이 만들어질
져야 될 것이고요. 아직은 이제 개헌안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위원회 안으로 미루어 짐작을 해보는 거죠. 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합의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지난 30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이 헌법이라는 거를 개헌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엄청난 시간이 들 것 같아요. 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부터 다 바꿔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제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 2기 개헌 특위에서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사실 이견이 많은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체로 이제 가장 여론이 높은 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국회에서는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떨어집니다. 네. 떨어지고 이원 집정부제나 아니면 의원 내각제에 가까운 형태 이런 걸 자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 직선을 하더라도 총리에게 내치에 관한 권한을 주자. 뭐 이런 내용을 많이 이제 주장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쉽게 합의가 되기 어려운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뭐 합의가 만약 안 된다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빼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본권과 지방분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라도 개헌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방 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면 헌법의 여기저기를 손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분권이 되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도 하겠지만 단점도 따를 것 같거든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95년도에 단체장을 처음 이제 선출하거든요. 네. 그래서 20년이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막 이제 성인이 된 건데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본인한테 맡기면 이 책임이 있으면 잘할 수도 있지만 또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한과 책임을 맡아 잘못하게 되면 또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가 지난 20몇 년간 했지만 항상 좋았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지역에 따라서는 예산 낭비도 굉장히 많았고, 네, 뭐 전행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죠? 그리고 또 부패한 경우도 많이 문제가 됐었고, 뭐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지방자치를 위해서 이렇게 중앙에 종속된 형태로 그렇게만 바라보면 자기 문제 자기 해결 못한다는 거죠. 중앙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앙에서 문제를 해결을 못하거든요. 국가 발전에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넘겨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 모니터링 이런 건 또 계속 또 발전시켜서 그 권한을 넘긴다고 해서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아서 잘하라는 것이지. 그러면 잘할 수 있게 또 여러 가지 보완 장치들이 작동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지방 분권 개헌을 하게 된다면 지방으로 권력이 좀 이양이 된다.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 아니면 사회 문화적인 면으로 어떤 권력들이 이양이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지방 분권에 관해서 사실은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분은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항상 얘기를 하셨거든요. 연방제 수준이라고 하면 이 각 지방에서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가 하나의 국가같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적으로 규율해야 되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규율이 필요한 일부 사항들, 그건 뭐 외교, 국방, 뭐 안보에 관한 사항, 뭐 금융 정도 이런 것은 지방마다 다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일적 규율이 필요한 몇 개 사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이 획일적으로 해라. 그렇지만 각 지역별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항들, 특히 복지 대표적이죠. 네. 교육 지역별로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주거 문제 다 지역이 알아서 할 수 있죠. 소방 다 지역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치안도 지역이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으로 모든 권한을 넘겨서 지역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뀌게 되면 현재 국민들이 자기 피부에 느끼시는 그런 정책들은 다 지방에서 그 특색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크게는 이제
지방 분권 국가로 선언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중앙 집권 국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분권 국가로 선언을 하고, 두 번째는 자치 입법권. 지금 조례하고는 좀 격이 다른 지방 정부의 지방 의회 또는 이제 지방 주민들한테 자치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입법이 물론 국가 법률보다는 조금 하위에 있습니다만 국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않으면, 헌법과 국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입법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입법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치재정권입니다. 그래서 세율이나 세목을 스스로 정해서 지방세를 스스로 과세하고 걷어 쓸 수 있고, 자기 예산금을 스스로 정해서 지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조직권, 자치 조직권이죠. 그래서 자치 정부를 구성할 때 우리가 공무원 얼마나 쓸 건지, 어떻게 조직을 구성할 건지, 그것도 자치 법률로 규정해서 지방에서 알아서 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자치 행정권, 행정을 지방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미주알 고주알 간섭하는 게 아니고 독자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그래서 자치행정을 직접 하는 것이죠. 책임과 권한을 명실상부하게 가지고 진짜 지방자치를 하자는 겁니다. 예. 그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물론 더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쓸 때 비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왜 관광 사업이나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욕심을 부려서 뭐 경전철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법안들도 이번에 같이 마련이 될까요? 네, 헌법은 이제 큰 틀에서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세부적으로 이제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이제 법률 단위에서 이제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대표적으로 지금 지방 분권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 또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하게 보장하자, 이렇게 하면 그럼 그거에 대한 누군가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네. 권한을 누구한테 줄 거냐, 아니, 그럼 감사원의 권한을 그럼 강화하자, 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방정부에 대해서 그럼 감사할 수 있게 하자, 또 감사원을 뭐 국회로 옮겨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하자,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항상 작동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헌법을 고치면서 또 고려하지만, 헌법 고친 이후에도 충분히 감시 장치가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에서 물론 낭비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또 예산을 또 엉터리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걸 보면 그게 단지 지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지방에서 하되 감시팀이 잘 작동하도록 만들자. 특히 그런 또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 또 주민 소환제라든지 또 주민 발안제라든지 뭐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이 견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책임을 많이 또 이렇게 권한을 많이 가지게 되면 또 책임성도 많이 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타서 쓰다 보니까 자기 거라는 생각이 좀 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쓰고 또 달라, 이런 아, 식으로 생각을 또 하기 쉬운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시스템은 오히려 지방이 좀 도덕적 해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 책임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순기능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시와 모니터링에 대한 대책도 꾸준히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대충 분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감이 올 것 같은데요.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한 사례 같은 것이 이제 그 공공의료원, 성남시의 공공의료원 짓고 있는데 아주 지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뭐 무상교복이라든지 또 무상급식 같은 것도 지금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자체에서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또 청년배당 이런 정책들, 뭐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점점 다른 지자체도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또 뭐 서울 성북구에서 하고 있는 도전숙 같은 그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 숙식도 해결하고, 그런 도전숙 같은 그런 모델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많은 지자체들이 따라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또 예산 낭비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약간 토목형 사업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그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무리하게 좀 한 게 아닌가 이런 것이고요. 뭐 의정부 경전철이라든지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 지방자치 시스템에서는 감시할 수 있는 장치도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예, 그 주민들이 또 직접 또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만약에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됐을 때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그게 이제 중앙 정부에서 그런 걸 좀 도움을 해주는 게 맞는 걸까요? 연방 이렇게 분권이 된 후에라도? 기본적으로는 자기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고통을 이제 잘못된 사업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네. 그걸 막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주민 소송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예산 낭비를 못하게 하거나 예산 낭비를 한 경우에 그 집행을 한 사람에게 뭐 책임 묻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이제 할 수 있고요. 또 주민 소환제도 있고요. 네. 또 물론 중앙 정부에서는 또 이제 그런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불법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낭비를 했을 때 그래서 재정이 악화됐으니까 도와달라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렇게 쉽게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자체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자체 형편이 다 다르니까 실제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어려운 지자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형편이 좋은 지자체에서는 많이 벌고 살림이 좋아지면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 국세가 어느 정도 좀 조정하는 역할을 해줘야죠. 네. 국가에서 교부금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방 분권을 하더라도 국가 역할은 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좀 잘 사는 지자체, 형편이 좋은 지자체에서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네. 좀 어려운 지자체들에 좀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내게 되는, 국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자기 일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뺏긴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 국가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훨씬 더 나아지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례에서 좀 좋았던 부분과 안 좋았던 사례들을 한 번씩 짚어봤는데요. 이게 선진국들의 사례가 또 궁금합니다. 특히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만큼 그 연방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이나 아니면 지방 분권을 좀 잘하고 있는 선진국들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연방제 국가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네. 독일, 뭐 스위스 이런 데 연방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이제 주 단위에서 이제 그 법률을 정해서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그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 단위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그 주만 사실은 자치권을 가진 게 아니고요. 주 밑에 있는 그 기초 단위, 우리가 치면 뭐 시군구에 해당하는 그런 기초 단위에서도 또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게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특히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아주 국가의 발전 정도가 높은 스위스 같은 데를 보면 이게 스위스가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2,400개가 넘거든요. 아주 그런 작은 지방자치단체들, 그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지방자치단체지만 과세권이 있어요. 과세권이 있고 도시계획안 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엄청난 혁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 혁신 경쟁에서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중앙집권 국가로 이제 프랑스를 들 수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데서도 이제 2003년도에 헌법을 개정해서 지방분권을 굉장히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프랑스가 1990년대에 큰 경제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런 유명한 그런 기업들이 해외에 팔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 주변 이웃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오랜 연구를 하면서 분석한 결과 다른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지방분권이 굉장히 강하더라는 겁니다. 예, 영국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은 지방분권을 많이 하는데 프랑스는 너무 중앙집권적이다. 이게 결국은 프랑스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집권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방분권을 해서 권한을 나눠줘서 우리가 발전해보자. 그래서
프랑스는 2003년도에 지방분권 개헌을 아주 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분권 개헌 이후에 프랑스는 굉장히 사실은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문제들을 중앙에서 사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좋은 정책들은 사실 지방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방에서 나온 정책을 점점 퍼져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발전하고 각 지역이 자기 특색에 맞게 발전하면 전국이 다 발전하는 것이죠. 네, 스위스와 프랑스 등의 선진국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시대에 좀 맞춰서 지방자치제도도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기조인데요. 그런데 지방으로 권력이 분산된다는 건 사실 중앙정부의 권력이 약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혹이죠. 보통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걸 놓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중앙 권력 가지고 있는데 이거 놓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지방분권을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로 채택해서 지방분권 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금만큼 지방분권 개헌하기 좋은 그런 시기가 없다.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다. 반드시 지금 지방분권 개헌을 해서 확실하게 이제 헌법 차원에서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넘기자.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청와대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고 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앞으로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를 할 때 한 번에 이 개헌 투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또 나중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언제쯤 전 국민적인 개헌 결정을 할 수 있을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개헌의 수요는 지난 30년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개헌을 하자는 논의는 있었지만 개헌을 못했죠. 그렇게 개헌을 못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개헌 수요는 항상 많이 있는데 그 막상 개헌을 하려고 하면 그게 그 시기에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개헌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걸 경성헌법이라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발의를 해야 되고 3분의 2가 의결을 해야 되고 또 국민투표에서 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돼요. 이 3단 절차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국회 3분의 2 동의 없는 게 그게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헌하자고 하면은 항상 뭐 여당한테는 유리한데 야당한테는 불리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야당한테는 유리한데 여당한테는 불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되는 거죠. 정치적 이슈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개헌은 또 강력한 그런 이슈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유빌리 때문에 시기를 항상 잡지 못해가지고 개헌을 못해왔던 건데 지금 마침 요번에는 지난 대선 때 원내 주요 5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주요 정당의 후보 한 분이 뭐 그건 선거 때 한 얘기다. 이렇게 지킬 수 없다 하고 공공에 또 얘기하고 있으셔서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개헌을 안 하겠다는 건 또 아니고 시기에 대해서 뭐 연말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조금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지방선거 때 개헌하도록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뭐 혹시 그게 잘 안 되면 올해 안에 꼭 개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개헌 시기의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권력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이 야당 측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갈등의 진행 양상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권력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 한 분 구속돼 있고 또 예전에 전직 대통령 중에는 또 뭐 내란죄 등으로 또 수사 재판을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지금 뭐 수사의 대상이 될 또 전직 대통령이 있고
또 아주 비극적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정치대통령 이 여러 가지가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권력을 좀 분산해서 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하자. 뭐 지금 뭐 현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총론은 다 동의하는데 권력 분산에 대한 총론은 동의인데 구체적 방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국민 다수가 원하시는 것은 뭐 4년 중임제 대통령제 정도를 하고 이렇게 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 분립을 하면 되지 않냐. 또 추가해서 직접 민주제를 통해서 이제 견제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주장하는 반면에 또 국회의원들 또 국회 정당에 따라서는 그거로는 안 되고 이원 집정부제나 아니면 내각제에 가깝게 하자. 총리의 권한을 뭐 대폭 강화하자.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자. 또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그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뭐 저는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된 부분이라도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헌법이 경성헌법이라서 그런데 우리 헌법이 개정 절차도 좀 연성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성화한다는 것은 국민투표 없이 국회에서 뭐 3분의 2 의결만으로 개헌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지금 개헌 논의 중에 상하 양원제를 하자 이런 논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 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안도 상하 양원제를 기본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양원제를 하게 되면 개헌은 상하 양원에서 가중 다수결로 이렇게 개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자. 또는 개헌 트랙을 투 트랙을 해서 이 국회의 가중 다수결로 개헌하거나 아니면 국민 투표에 바로 붙여가지고 개헌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논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보다 개헌을 좀 쉽게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개헌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워낙 오랜만에 개헌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못 고치면 다시는 못 고친다.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합의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합의된 부분부터 하자. 예, 그게 현명한 태도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6월에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된다면 불과 4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 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이번 개헌의 중요점,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단하게 한 3-4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헌법은 기본권 부분, 네. 그 권력구조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지방분권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라. 이게 자기 삶을 바꿉니다. 예,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에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방 분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입법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입법이라는 게 주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의회에다가 제기를 해서 입법을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입법권이 현행 입법권은 국회가 가진다 이렇게 헌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네네. 이제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입법권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가진다. 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예, 뭐 물론 거기 이제 직접 민주제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민 또는 국회, 네. 주민 또는 지방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에서도 법률을 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네. 물론 그건 그 효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진 법률이죠. 네. 국회가 전국적으로 효력을 가진 법률을 만들면 지방정부는 지방의회는 또는 지방 주민들은 그 해당 지역 지자체에 적용되는 법률을 만들자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물론 이 법률 사이에는 상하관계입니다. 네. 국가법률은 전국을 규율하고 지방정부는 해당 지방정부의 관할 구역을 규율하는데 상하관계라서 이 국가법률이 위배되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는 자유롭게 규율하자는 것이고요. 또 이 간의 권한 배분을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가가 간섭하지 말자. 네. 이걸 이제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충성의 원리에 기해서 권한 배분을 해서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국가가 간섭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지방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거 문제, 상가 임대차. 지금
뭐 복합 쇼핑몰 이런 문제, 네. 중소상인들 보호하고 자영업자 보호하는 이런 문제, 또 부동산, 또 임대차 보호 이런 것들을 또 나아가서 그런 특별한 산업.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산업이나 게임 컨텐츠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성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지원을 하자. 규제에 좀 예외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특별한 거를 좀 정해서 다른 데하고 다르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육성하는, 진흥하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그 성남의 예를 좀 들으셔가지고요. 게임 산업이나 아니면 IT 산업에 좀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가 아니면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지자체의 먹거리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큰 반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구성 비율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어쨌거나 표심하고 또 재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원들이 법을 발의를 할 때 조금 더 표심이 많이 올 수 있는 쪽으로 유리한 정책들을 펼칠 그런 우려 같은 건 없을까요? 뭐 민주주의는 항상 그런 위험이 있죠. 네. 네. 그럼 뭐 국가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다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뭐 그걸 완전히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럼 민주주의 시스템은 원래 좀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그 지지를 더 획득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다만 이제 그런 어떤 표만을 쫓는 그런 행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에 또 지방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현명하십니다. 예, 그래서 꿰뚫어 보세요. 예. 네, 강력한 지방 분권 강화는 현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여러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서 개헌 논의를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뭐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예, 올해는 지방분권 개헌의 적기입니다. 우리 30년이 지난 헌법, 이 시대 정신에 맞게 꼭 고쳐야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의 사정에 맞게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직접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모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대표 변호사님의 정리 말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MBN 시사경제에서는 30년 만에 찾아온 지방 분권 개헌에 관한 논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쉽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막연하게 듣기로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혹은 지방 분권이다라는 이야기들로 조금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직접 이제 지역에서 법안이 발의가 되고 또 재정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지 시스템이 형성이 된다든가 하는 다양한 그런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정명의 이현욱 대표 변호사님 그리고 내일경제TV 강민정 기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